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유독 더운 여름에 유난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매미인데요. 원래 이렇게 밤낮 없이 울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매미들은 정말 강력하게 울어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역시도 더위 때문이었네요. 매미는 빛과 온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울기 때문에 원래는 한여름에 해가 떠 있을 때만 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은 한밤중에도 덥죠. 특히 도심에는 곳곳에 대낮 같은 불빛이 새어나오니까 낮인지 밤인지 매미도 헷갈리는 겁니다. 여름이니까 매미 소리 당연하다 여기면 다행인데 가뜩이나 지친 상황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미는 단 한 번의 여름을 위해서 6, 7년을 땅속에서 견딘 곤충입니다. 그렇게 버텼음에도 기껏 한 달뿐이란 걸 아는지 매 순간이 마지막인 듯 온 힘을 다해서 뜨겁게 울어대죠. 마냥 시끄럽고 귀찮게만 여길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매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이 여름, 훗날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뜨거운 여름의 순간순간 빈틈없이 채우는 매미처럼 삶에 대한 우리 열정도 쉬 식지 않는 여름이길 바라봅니다. 7월 3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봅니다. 우리 밥상을 반짝반짝 빛내는 은빛 생선인 이것, 우리나라 서해 남해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것. 하지만 7월 한 달간은 금어기가 시행 중이고 긴 칼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도어라고도 불렀고 지역에 따라서는 빈쟁이나 풀치라고도 불렀던 이것. 포슬포슬한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이것. 구워도 맛있고 매콤달달한 조림을 해도 맛있고 요즘에 맛있는 애호박과 함께 국을 끓여도 좋은 이것은 갈치였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2459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7215, 3552번을 비롯한 27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옥수수보다 두세 배 높은 당도와 색다른 아삭한 식감을 가진 초당 옥수수.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새에 큰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데 최근 초당 옥수수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농업 이야기에서 알아봅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충주시가 초당 옥수수 판매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고 하는데 충주의 옥수수 농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올해 충주시 엄정면과 소태면 31개 농가로 구성된 초당 옥수수 장목반이 관할 농협인 동충주 농협과 매취형 계약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매취형 계약 재배 사업이란 농가들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자체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한 뒤 시장에 되파는 사업 방식을 뜻하는데요. 주로 농협이나 산림조합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약 재배이자 직거래 사업인데 판로가 정해져 있어서 농가들이 매우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에 동충주 농협하고 또 그동안 초당 옥수수 판매업체로 유명해진 주식회사 식탁이 있는 삶이 경작 면적 6만 평에 계약 물량 80만 개 그리고 이제 한 개당 750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충주 농협은 이 물량 중 60만 개를 초당 옥수수 판매 전문 업체에다가 이렇게 넘겼는데요. 문제는 이 계약 물량 60만 개 중에서 20만 개가 반품이 됐고 또 폐기가 20만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 납품 물량이 20만 개에 지나지 않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처음 계약 가격은 750원이었지만 업체 측에서 390원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인건비라든가 운송비 문제 여러 이 피해가 발생을 해서요. 이 책임 소재에 관련해서 지금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속상한데요. 그럼 애초에 이 계약 재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예, 잠시 말씀드렸듯이 매취형 계약 사업은 농가가 선호를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농협이라는 조직을 믿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또 여기에 그 각종 언론을 통해서 초당 옥수수 유통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또 매체에 소개가 되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이 스타트업이고 또 청년 기업이었던 이 업체를 믿고 진행한 판매 계약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대가 컸던 사업입니다. 초당 옥수수 장목반을 통해서 계약 재배 물량을 늘려서 심고 또 동충주 농협이 수매를 한 뒤 업체가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굉장히 괜찮은 구조가 나왔을 텐데 문제는 제대로 수매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반품과 폐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지금 책임 소재 때문에 좀 굉장히 큰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할 텐데 생산 농가들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농가에서는 동충주 농협과 판매업체가 7월 초순부터 순차적으로 수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부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건 또 확인이 됐습니다. 31개 농가에 일일이 파종 날짜와 그리고 정식 날짜, 그러니까 심는 날짜죠. 그리고 수확 날짜까지 지정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초당 옥수수 장목반은 수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 인력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만전을 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납품이 시작되면서 어떤 덜 익은 상태, 즉 미숙 상태라는 이유로 혹은 또 한 번은 추가를 또 며칠 더 익혀서 했는데 그때는 또 너무 과속되었다는 이유로 반품 사태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이 초당 옥수수의 반짝 인기에 몰려서 시장 조사나 판매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계약 물량을 늘린 뒤 감당이 어려워지자 모든 것을 이렇게 농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농가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장목반의 한 농민의 증언에 따르면 판매 대행 업체에서 수확 시기를 분명히 정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 측은 그렇게 수확 시기나 생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지금 너무 많은 거죠. 네. 판매업체는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알아서 반품을 했다는 건데 그 의견은 그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찰옥수수 많이 지금 청취자분들도 즐기고 계실 텐데요. 이 집에서 박스로 옥수수를 구매해보면 옥수수에서 되게 뜨뜻한 열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매우 그 열기에 약하고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초당 옥수수는 훨씬 더 열에 예민합니다. 게다가 올해 이 폭염의 기세가 굉장히 대단한데 갑자기 과숙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거죠. 또 코로나19 자체로 이 소비가 위축이 되었고요. 업체 측은 상품성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유를 대지만 이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비책도 없었고 또 회사 측에서 그동안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왔던 것이 이런 초당 옥수수에 대한 깊은 노하우와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됐다라면 충분히 농가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예측 소비 부진에 대한 예측 문제나 어떤 계약 물량 처리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품질 관리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해왔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그렇네요.
이걸 그럼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좀, 이번 이 나쁜 위기지만 좀 고칠 건 고쳐야겠어요. 배울 점은 배우고. 네네. 근데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매치 사업은 농협에서 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업인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 규모가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전체 6억 원이 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농가에 약 3억 9천만 원이 돌아가야 되는 큰 사업이었는데요. 이런 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작부 계획서만 있는 상황이고 그 직인이나 날인이 돼 있는 계약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충주 농협의 잘못도 굉장히 크지만 그간 여러 사업을 해오고 또 농민과의 상생을 내세웠던 이런 판매 업체에서도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진행 과정은 서로 굉장히 미숙했던 거죠. 네. 그리고 동충주 농협에서 이런 계약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면 그간 농가와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판매 업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조금 더 꼼꼼하게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식의 판매, 이런 또 온라인 유통 수요가 있으니까 다 택배로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건데, 농민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번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좀 시스템을 보완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어요. 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인해 그 농업계에서도 온라인 유통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고령의 농민들은 온라인 유통에 빠른 적응도 어렵고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경로가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공판장을 통해 공급하는 유통 경로에 익숙한 건데요. 네. 문제는 최근에 AI에 기반한 빅데이터, 스마트팜, 6차 산업화 등등 좀 귀에 잘 감기지 않는 용어들이 남발되고 유통업의 언어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공공지원금을 받아내고요. 또 이렇게 자기 업체만 배불리는 그런 농산물 유통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다양한 이 스타트업 형태들의 유통업체들이 등장하지만 제대로 된 계약 진행이나 그리고 여러 이런 변수가 많은 농산물 유통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어느 정도 이익과 손해를 공유할 것인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자, 아로니아 사태를 잠깐 가져와 보자면 그때 재배 면적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었잖아요. 초당 옥수수도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네, 아로니아 사태의 핵심은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각종 매체에서 이게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좀 지자체에서도 큰 욕심을 내서 좀 진행한 사업인데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농가들의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초당 옥수수는 그동안 제주도나 해남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재배해온 일종의 계절성 특작이었습니다. 또 반짝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고요. 찌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또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그 특이한 식감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관리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진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982년도에 재배 실험을 하고 상용화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농가에서 기르기도 쉽지 않고 또 이 쫄깃쫄깃한 찰기가 있는 음식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입맛에도 딱히 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열풍이 분 거죠. 근데 인기가 많아지고 전국적으로 그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금 강원도 모처에도 팔리지 않고 초당 옥수수가 창고에 3억 원어치나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품질 저하가 초당 옥수수가 굉장히 좀 심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6월 10일에 한 박스당 32,000원에 낙찰되었었는데 지금은 5,000원까지도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래 이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에 그 과수화상병이 굉장히 크게 돌았습니다. 예. 대체작물로 각광받은 작목이 바로 이 초당 옥수수인데요. 하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연이은 폭염에 소비 부진과 또 품질 관리까지 안 되고 근래에 또 이 찰옥수수까지 본격 출하가 되면서 가격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게다가 또 이런 그 사태까지도 벌어지게 되면서 농가의 고통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판매 업체들
농민들은 소위 치고 빠진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와 또 농민들이 대부분이 조합원인 이 조합에 남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에 이번에 좀 우리가 취지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배하기도 쉽지 않고 또 보관도 어려운 걸 그 특성을 잘 몰랐군요. 네네. 이렇게 신품종으로 전환하려면 정말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 미리 준비를 못한 거잖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네,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품종 육성이나 그리고 또 적응성, 소비자 기여도 등 이런 것들 다 모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로니아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대책 세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들여오고 또 초기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보게 되면 농민이 아니라 이런 업체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동충주 초당 옥수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충주 농가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할인해서 팔아도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따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네, 현재 농가와 동충주 농협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농협이 이 손해를 좀 떠안는 구조로 그렇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농협의 손해는 지역 농민들의 손해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 업체만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얼마 전 충주시가 판매 촉진에 나섰습니다. 또 이런 방식들이 또 지속 가능하지는 않죠. 그 과잉 생산되고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한테 사달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읍소하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급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 사태가 예견될 때는 정부나 혹은 지자체에서도 엄중히 경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와 농협에서는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니까 막상 이렇게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 이후에 책임 소재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갈등만 깊어져서 또 이게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스타트업 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에 좀 프로모션을 하러 돌아다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현혹되는 말들로 이 지역사회 농가를 굉장히 크게 부흥시킬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실사, 그 정확한 어떤 계약서 작성 이런 거 필수적인 과정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될 경우만 선전을 할 텐데 이 업체가 농가와 농민들에게 얼마나 그 수익을 나눌지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좀 꼼꼼하게 살펴야겠네요. 예. 농업 이야기 네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정말 더운 때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지만 진짜 덥습니다. 더위를 식혀볼 시원한 숲 이야기 기다렸는데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여름에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이 수박일 겁니다. 시원하죠. 달고. 수박이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과일이라고 했으니까 과일이겠죠. 아니구나. 그러네요. 좀 헷갈리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그 일반적 수박은 이제 과채류라고 크게 분류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에 대한 정의를 농학에서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 가꾸는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박은 나무가 아니라 박과의 동물성 한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일이 아니고 채소의 열매가 되고요. 네. 그런데 식물학에서는 과일은 씨방 또는 이와 연관된 기관, 즉 꽃받침이나 꽃이 자란 것을 말하기에 수박은 또 과일이 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의외로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 섬인데 다리가 놓여졌으니까 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예, 기존 산에 자리를 잡았으니 그냥 숲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인천시 광화 성모도 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차로 가니까 육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섬이고. 예, 금방 네. 원래 있던 숲이니까 수목원인가 약간 싶은 인천 네, 강화의 성모도 수목원. 예. 오늘 시원한 그늘과 더불어 또 바닷바람까지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도 수박처럼 좀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수목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국립수목원 조성 및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목원 정원 관련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 가운데 알쏭달쏭 헷갈리는 식물들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볼 때 내가 아는 상식이 TV에는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하는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식물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먼저 베리가 아니라 복분자 딸기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분자라고 불리는 이 식물의 정확한 이름은 복분자 딸기인데요. 학명이 루브스 코레아누스입니다. 여기서 종수명 코레아누스는 한국을 뜻하고요. 그런데 서양 복분자인 블랙 라즈베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되는데 이 나무의 종소명은 옥시덴탈리스로 서양을 뜻합니다. 한때 서양 복분자 재배가 많았는데 지금은 토종 복분자 품종을 개발해서 그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산업에서 베리, 딸기는 흔히 새콤달콤한 맛을 지닌 산딸기의 작은 열매로 정의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식물학적으로 베리는 열매 종류 가운데 장과를 일컫는 말로 그러니까 수박이나 다래처럼 과육 부분에 수분이 좀 많고 껍질이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과일 열매를 또 베리라고 합니다. 이 진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을 베리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네. 성모도 수목원 또 어떤 식물들이 수박처럼 알쏭달쏭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거 좀 잘 정리해두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길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예. 어떤 식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2019년 5월 1일 정식으로 개원한 성모도 수목원은 그 광화군의 자생식물을 포함해 북방 한계성 식물 및 해양성 식물 연구에 그 적합한 점을 인정받아서 2008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2017년 6월 성모대교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져 그 성모도 주요 여행 코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평일인데도 이 수목원을 돌려보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계셨는데요. 날이 상당히 뜨거워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곳은 내려오면서 보기로 하고요. 우선 나무가 우거진 그 옆 숲길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죠. 더우니까. 예. 그래서 이 성모도 수목원은 배로 섬에 들어갈 때 인기 등산 코스였던 해명산, 낙가산, 보문사 코스에서 낙가산 아래에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수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코스를 제가 걷다가 참빗살 나무를 감고 올라가 있는 다래를 보아서 다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래. 네. 이게 청산별곡에 나오는 머루다래 먹고 청산의 살얼이랐다 그 다래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나요? 예. 그래서 이 머루와 다래는 그 산에서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야생 과일로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였는데요. 초록색 열매 아닌 초록색 과일인 다래는 아주 달아서 이름도 다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곰도 무척 좋아하는 열매라고 하는데요. 보통 나무 열매는 가을이 되면 새에게 먹히려고 빨갛거나 꺼멓게 되는데요. 다래는 포유류가 주로 먹어서 색보다는 맛에 올인했답니다. 특히 지리산의 반달 가슴곰은 열매를 씹지 않고 다량 섭취한 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설하기 때문에 씨앗이 곳곳에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곰이 단 걸 좋아하니까 다래를 맞습니다. 엄청 먹었군요. 예. 그래서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도 열매를 만드는 것도 오로지 번식을 위한 생존 전략인데요. 자신의 열매가 먹히기 위해 식물은 색깔, 향기, 맛이라는 2차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씨앗이 연글지 않았을 때는 먹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열매의 맛을 내지 않고 독성만 내뿜고 있다가 씨앗이 잘 익어서 당분, 지질,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 등이 풍부해지면 독성을 줄이고 선명한 색깔과 향기 그리고 달콤한 맛을 냅니다.
이 원리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우리 사람이 기르는 과일나무 육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 점점 달아지는 게 달고 맛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군요. 예. 사람은 진짜 그 열매만 보고 맛만 생각하는데 식물은 그 나름대로 많은 과정을 거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은 야생의 과일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오랜 세월 개량을 해온 것이고요. 네. 이 영역이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공식 블로그에 알쏭달쏭 헷갈리는 식물들에서 그 복분자 그 다음으로 달의 키위 너는 무엇이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예, 달의 키위. 예. 너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고전 시가에도 종종 언급되는 토종 과일달에는 다래나무 속 다래나무과에 속하는 덩굴 식물이다. 20세기 초에 중국의 다래나무 속 일부가 뉴질랜드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열매가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조류 키위의 모습을 닮았다여 키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다래와 키위는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위라고 먹는 과일의 본래는 다래였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키위를 떠올리면 이제 겉에 털이 나 있고, 예, 맞습니다. 토종 달에는 지금 저희 유튜브 창에 사진이 올라와 있지만 매끈합니다. 네. 크기도 차이가 있죠. 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어진 글에서도 이렇게도 쓰여 있었는데요. 비슷한 외모로 인해 달에는 보통 토종 달에, 키위는 양달에 또는 참달에라고 불린다. 일상에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토종 달에는 껍질이 초록색이고 비교적 무게가 10에서 20g으로 가벼우며 키위와는 달리 껍질째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을 잘 견디기 때문에 한반도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고요. 반면 키위를 먹기 위해서는 황갈색의 잔털로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야 하고 토종 달에에 비해 80에서 120g으로 비교적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약해 월동이 잘 안 되므로 따뜻한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까운 식물이긴 하지만 다래와 키위는 겉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답니다라는 글이 있는 글인데요. 네. 다래와 키위 구분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이 이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키위를 양다래 혹은 참다래라고 하는데 참이 붙는 것은 진짜라는 의미다 보니까 우리의 토종 다래가 많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래는 그냥 우리 다래인 거고 키위라고 불러야겠네요. 뉴질랜드에서 생겨난 거니까. 네. 야생에서 자라던 나무 과일이 네. 사람 손에 의해서 이제 또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름에도 좀 혼란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자신이 최소한의 것만 취하면서 생장을 하나가는데 우리는 자연을 이 산업화시키면서 그 자체가 생존이자 경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명 즉 브랜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이 부분에 따라 다른 관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딸기는 오래전부터 영어로 스트로베리인데요. 열매 모양을 이야기하는 베리, 즉 장과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만들어져 딸기류가 베리 과일의 대표 명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차례 수정을 시도했지만 관습은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딸기류 열매류는 이제 취가로 부르는데요. 우리가 먹는 딸기는 꽃턱이 부풀어 오면서 생긴 헛 열매입니다. 그 안에 오목오목한 곳에 씨가 붙어 있는 건데요. 씨는 보통 과육 안에 갇혀 있는데 딸기는 그대로 부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알쏭달쏭해서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네. 예, 숲길을 벗어나 잘 가까워진 인공 수목원을 보는데 제가 갔을 때 남아있던 앙증맞은 꽃이 보여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병아리 꽃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꽃이 보이면 일단 끌리게 되죠. 네. 병아리 꽃나무.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귀엽습니다. 네. 이 병아리 꽃나무는 장미과 낙엽 감목으로 높이 1에서 2m 정도 자라는데요. 도감을 보면 중부지방 이남의 낮은 산지에 드물게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지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여러 그루가 집단으로 모여 자라고 봄의 꽃 무렵에
새하얀 꽃이 새로 돋아난 가지에 딸기 크기로 피어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가냘픈 다리로 어미닭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병아리 모습 같다고 해서 병아리 꽃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나무에서 노란색은 꽃밥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나무의 전체적인 느낌이 노란 병아리 행렬 같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키도 작고 꽃도 예쁜데다 검은 콩 같은 열매가 4개씩 모여서 겨울을 나는 것도 아름다워서 조경수를 많이 심고 있고요.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졸졸 가는 병아리 느낌 같다. 그러면 이 병아리 꽃나무가 아닌가 유심히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 지금 또 사진 올렸는데 꽃 참 예쁘고 저거는 녹색 열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나무에도 그럼 헷갈리는 점이 혹시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네. 이 병아리 꽃나무는 장미과입니다. 이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들의 특징은 그 꽃의 주요 구성 요소인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수를 다 갖추었고요. 꽃받침 조각과 꽃잎은 5장입니다. 벚꽃, 복사꽃, 복분자 딸기는 이 장미과로 꽃잎이 5장인데요. 장미과로 분류된 병아리 꽃나무는 꽃잎이 4장입니다. 오, 예. 보통 꽃잎을 보면 대부분 3장, 5장, 8장, 1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자연도 피보나치 수혈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에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병아리 꽃나무가 그 예외군요. 네. 4장 꽃잎. 네. 예. 수박이 과일인가 채소인가, 딸기가 베리냐 아니냐, 다래와 키위는 왜 참다래 양다래로 이름이 같는가, 병아리 꽃나무 꽃잎이 왜 4장이냐, 이렇게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점들이 자연에 있는 거네요. 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래를 열매라고 하지 않고 과일이라고 좀 낯설어 보이고요. 또 다래를 베리라고 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병아리 꽃나무를 보면 너는 왜 꽃잎이 4장이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면은 네. 서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나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린 시절 그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식물을 되게 잘 아시는데요. 그 연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그 가게에서 사 드시고 자연 속 과일과 열매는 자연 속 동물에 양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보았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인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덥겠네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35도, 춘천 36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 충북,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가 누그러지긴 힘들겠습니다. 오히려 무더위에 습도까지 높아져서 쉽게 지치는 주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대비가 필요한 부분들 미리 좀 살펴두시고요. 더위에 건강관리 또 마음관리까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74명이 나왔습니다. 수요일보다 200여 명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23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옵니다. 어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1,700명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환자 수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 그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였던 이달 초와 비교하면 불과 3주 사이에 위중증 환자가 배로 급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병상도 채워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이 중환자 병상은 가동률 50% 정도로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이 준중증 환자가 사용하는 감염병 전담 병상은 71%까지 가동률이 올라갔습니다. 네. 백신 접종 예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모더나사 백신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한 주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50대 접종 계획도 바꿀 필요가 없고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도 이 8월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을 끝낸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오늘 이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도 47만여 명이 백신을 접종해서 누적 접종자는 1,838만여 명에 달하고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도 35.8%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현재 고3을 제외한 이 대입 수험생들의 백신 사전 예약도 받고 있는데 이 예약률도 80%를 넘기면서 이 국민들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올림픽 소식 좀 보죠. 우리 유도의 조구함 선수가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은메달을 따냈죠? 네, 유도 남자 대표팀 조구함 선수가 이 100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4강에서 세계 2위의 강자 이 포르투갈의 폰세카 선수를 상대로 번개 같은 업어치기로 절반을 따내는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 결승전에서는 일본의 에런울프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 정규 경기 시간의 2배가 넘는 무려 9분 35초 동안 이 연장전을 이어갔습니다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 조구함 선수는 우승 후에 울먹이는 상대를 안아주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는 또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남자 100m 자유형 결승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진출해 5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세계 최강이자 금메달을 딴 드레셀 선수는 자기도 저 나이에 저렇게 못했다며 황선우 선수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3년 만에 치러지는 올림픽 야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연장전 끝에 눌렀고요. 여자 배구 대표팀은 도미니카 공화국을 누르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이 배드민턴 남자 단식에서는 허광희 선수가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랭킹 1위 모모타 겐토 선수를 누르는 대이변을 일으키면서 8강에 올라갔고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일본과의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하고 도쿄올림픽에서 첫 승을 따냈습니다. 네. 자, 2학기부터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보충 수업 계획을 교육부가 냈네요. 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 그리고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조건이 같은 교실과는 달리 또 어떤 아이들은 에어컨을 틀고 공부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반면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선풍기만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를 통해 실제로 이 교육부의 지난해 학업 성취도 분석 결과를 보면 이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 교육부가 학습 도움닫기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방과 후 혹은 방학 중에 이 교사가 교과 수업을 보충해주는 프로그램이고 교육대, 사범대 학생들과의 튜터링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 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정서 진단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어제 한자리에 모였었다고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월부터 경선을 시작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선 규칙을 두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하거나 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모두 11명인데요. 홍준표, 김태호, 박진,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당협위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후보들은 경선 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며 탐색전을 벌였는데요. 한편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정진석 의원을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서 이 국민의힘 합류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네요. 네, 폭염으로 인한 부상자가 산업 현장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제 이 부산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이 택배 물품을 차량했었던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동료 노동자가 측정한 이 작업장의 실내 기온이 무려 39.4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분을 포함해서 올여름 들어서만 벌써 택배기사 4분이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폭염 경보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정된 재난안전법으로 폭염도 재난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는데요.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과 제철 등 이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6만여 곳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 374명을 지정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또 지난 5월 이 택지개발지역을 조사한 데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또는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 중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남성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짜리 땅과 상가를 사들인 경우도 있고, 또 제조업체 사장이 거래처 중간에 아들이 대표인 회사를 끼워 넣어서 수십억 원의 통행세를 받게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주거나 또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법인 명의로 수십억 원어치 사들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공군 한 비행단에서는 폭행 논란이 있었네요. 네,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온 뒤 약 4개월간 지속됐다라고 하는데요. 전투화에 불을 붙이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다리를 찢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용접가스 저장소에 감금을 하고 이 불을 안에 던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고 이 가해자를 타부대로 전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고요. 공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폭염이 좀 사그라들 때까지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바깥에서 작업하는 일 많은 농어촌에서는 충분한 휴식하시고 물 잘 드시면서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